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 한살원인 전두환과 득돌머니들 5060의 국기영화 대물림할 때 잡혀가고 죽어가고 고문당하며 민주를 위해 싸웠던 건 국민들이다. 실과 진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또아리 들고 갈수록 적반하장 후원무치 지랄연명 국민들 피눈물을 짜는구나. 더 이상 못 참아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갈아엎자. 3.1 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6월 함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실과 진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또아리 들고 갈수록 적반하장 후원무치 지랄연명 국민들 피눈물을 짜는구나.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갈아엎자. 3.1 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6월 함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더 이상 못 참아 마이크 좀 더 국민이 나서자 마이크 떼주세요. 우리의 본인 힘으로 많이 당기세요. 그렇지. 모두 갈아엎자. 3.1 정신으로 자, 시간 연동한 대로 음악을 살짝 줄이면서. 숨 쉬는 것도 정치다. 잠깐만요. 아직 뭘 아니에요? 봐세요 지금. 빨리 하라며요. 들어갔고 막. 빨리 하라. 제가 지금 집어넣고 있을 거 그래요. 자, 스탠바이. 숨 쉬는 것도 정치다. 158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또 1시간 동안 숨 쉬는 것도 정치인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슈를 함께 여러분과 나눌 저는 전 민주연구원장, 현 포용국가 비전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입니다. 제 앞에는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미래사무부총장 김현 부총장님 나와 계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왜 근데 전 민주연구원장을 꼭 몰라요. 그게 아니라 나 지금 아니, 여기다 써놨네. 아니 오늘 청문회에서도 전 민주연구원 아니 그래서- 현 민주원장이 등장해서 그래서 그런 것 거예요? 같아요. 이게 얹혀가려고 이제 알고 제가- 있어 내가. 그래서 제가 어쩌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우리 푸나님이 아니 써서 그래서 지금 제가 읽은 일부러 거예요. 푸다님의 의도를 알고 또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역시 그 정도 눈치를 천재. 갖고 있어야지. 아, 제가 천재야.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없으면 눈치가 코치라 없어가지고. 써야지. 아이, 눈치 참. 코치. 죄송합니다. 네. 코치를 해줘도 네, 말이에요. 그런 눈치 없는 그러니까. 저를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우리 푸른나무 아, 왜 이러세요? 총재님 나오셨습니다. 예, 언론 재벌 푸른나무입니다. 역시 우리 사옥을 보면 언론 재벌이라는 소리가 나올 만해요. 그거는 곧 노무현 대통령 사절을 아방궁이라고 얘기했던 그렇지. 거랑 비슷한 네. 비유라고 진짜 감각이 봐요. 있으시다니까. 아니, 보통 사옥에는 이 현수막이 하나 걸 벽이 없죠. 여기는 현수막이 지금 여러 개 걸렸기 하나, 때문에 우리는 둘, 셋. 현수막도 찍으면 커 보여요. 대단합니다. 바로 들어가죠. 오늘 지금 오전에 청문회가 있고 잠깐 쉬는 시간에 저희는 시작을 하고 아마 여러분들 방송 들으실 때쯤에는 오전에 맛배기를 하신 청문회를 오후에 쭉 다 보고 끝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방송 저희들과 함께 하실 텐데요. 윤석열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의사진행 발언과 하여간 뭐 이런
오전에는 의사진행 갑자기 제 목소리가 좋아진 것 같은데 뭐죠 이거? 오전에는 아니 왜 이거 뭐 마이크에 뭐 자자자자. 왜 이래요 이거? 오전에는 의사진행 발언과 그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재밌는 장면들이 있었고요. 오후에 계속되는데 오전에 애들 지켜보신 소감부터 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그 참을인자를 3번 쓰면 뭐 살인도 면한다고요. 이 의원들의 90분 동안의 의사진행 발언을 보면서 정말 무릎을 꼬집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망가져도 저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오전에만 생중계를 해요, 방송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질문 순서대로 가면 이 모든 모든 의원이 저 화면에 안 잡히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자료 요구 뭐 그다음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방송사에서요 하루 종일 돌아가면서 KBS가 예를 들어서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한다면 MBC는 2시부터 4시까지 하고요. SBS는 뭐 4시부터 뭐 몇 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YTN 연합뉴스 TV는 하루 종일 하세요. 보도 전문 채널이. 아니 그러면은 국회 방송은 하루 종일 안 해주나요? 국회 방송은 누가 죄송합니다만 시청률이 상대적으로 비하 발언. 시청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잖아요. 아니 진행하시는 분이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아니 왜 그래? 아니 국회 방송을 적어도 시청률이 시작했어. 국회의원 해보신 분이 왜 그러세요? 국회 방송 국민들이 국회 방송 있는지 아는 분들 물론 그렇죠, 있지만 그 상임위원회는 상임위 회기 때는 국회 방송에서 하는데 적어도 인사청문회 이 주요한 그 현안에 대한 인사청문회 할 때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거는 정말 생중계가 필요한 인사청문회입니까?라고 설문을 해서 예를 들어 40%나 50% 가까이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저는 생중계를 했으면 우리 좋겠어요. 김현 부총장님 국회의원 할 때 청문회 뭐 해보셨죠? 저는 안전 안행이 안행이었기 때문에 하는 거. 경찰청장, 그다음에 국정원장, 정보위까지 했기 때문에요. 그거는 종일 했나요? 안 하죠. 아예 안 했어요. 지금 국회의원을 너무 오랫동안 안 하셨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지금 약 올리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국회의원 할 때 청문회를 뭐 맞아, 그래요. 좀 오래됐지만 한 뭐 IMF 이런 거 국시국정을 여러 개 했는데 그건 청문회가 그거는 다 하루 종일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 방송이 그렇게 안 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진짜 아니 오전에 진짜 좀 황당하더만요. 그리고 막 이렇게 목소리 높이지 않아도 될 거 막 목소리 높으면서 비아냥거리고 깐죽대고. 근데 꼭 괴롭게만 하셨어요? 푸나님 뭐 재밌는 시간은 혹시 안 되셨어요? 항상 느끼는 건데 관종들 이게 실제로 그렇잖아요. 누가 오늘의 관종이든가요? 장재원? 야, 내 거기는 좀 저는 김진태하고 장재원 둘을 꼽는데요. 장재원은 심하고. 무슨 청와대 직원이냐 이렇게 지금 동료 의원을 비아냥거리고 큰 소리 치고 소리 지르고 이랬고요. 김진태 의원은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은 재적 사유 있는 의원이 있다 손 치더라도 빠지더냐 안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저하고 진선미 의원이 사실은 국정조사위원으로 본회의장에서 선출을 했어요. 그때 국정원 직원 댓글 공작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 됐는데 그때 자유한국당이 12명의 국회의원을 고발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엔트리 들어간 분이 강기정, 문병호, 이종걸, 저 그리고 당직자 하나 이렇게 해서 5명이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때 재척 사유가 있다고. 아니 여직원이 정치 공작을 한 것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는데 고발을 자기네가 해놓고 진선미 기변 안 빠지면 국정조사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빠진 전례가 있다 이거잖아요. 제가 빠졌어요. 근데 이제 지금 김진태 의원이 누가 빠지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일단 팩트와 다르고. 거짓 뉴스죠. 근데 김진태 의원은 저도 아까 봤는데 장재원은 처음부터까지 보진 못했고 후반전 좀 봤고 한 번 얘기하는 거 김진태 의원 좀 봤는데 정말 연기가 너무 연기도만. 진짜 참 뭐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냥 뭐 윤석열 청장이 답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건 전혀 상관없이.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윤석열 청장 내정자를 언제 만났냐면 우연히
냉면집에서 만났어요. 우연히요? 우연히. 정직하게 일요일- 말씀하세요. 정직하게. 언제 뭐 특별한 이유로 만난 거 아니에요? 아니고 저희는 그때 무슨 집회였냐면 국정원 감금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서 그 서울 광장에서 텐트 치고 집회할 때요. 천막 치고 그 의원들 돌아가면서 이제 집회하는데 그날이 아마 제 기억에는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이어가지고 6월 10일인가 일요일이었는데 이제 의원들 몇 분하고 해가지고 남포 면옥에 이제 냉면 먹으러 갔는데 정말 기골이 장대한 너무너무 잘생기고 눈에 확 들어오는 분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게 누군데요? 그래서 쫓아갔어요, 제가. 평소에 그렇게 잘 안 하죠. 머쓱머쓱하고 이제 그런데 기골이 등산은- 장대하고 잘생긴 분이 있으면은 지금 잠깐, 뛰어간다 그게, 소리네. 그게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자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 지금 궁금해요. 아니 그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등산복 차림에 야. 정말 멋진 분이 있어가지고 딱 보니까 다시 봤죠,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행사 팜플렛을 들고 사인해달라고 해가지고 사인을 받고 와서 혼났어요. 그래서 아까 현직 의원이 아무리 아까 들어올 때부터 윤석열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저는 지금. 정말 오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뭐 썩소도 있었고 피식 웃는 것도 있었고 허참도 있었고 뭐 근데 진짜 아유 근데 TV에서 중계해주는 2시간 동안 네 어떻게 후보자는 거의 말을 못하고 지들끼리 의사진행 발언만 그렇게 하냐고요. 의사진행 발언 후에 5분 했잖아요. 어. 그 주광덕 의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당에는 금태섭 의원하고 표창원 의원하고 박지원 의원 네. 이렇게 4명인가 했는데요. 거기서 윤석열 검찰청장 내정자가 압권이 저거 아닙니까? 오늘 한국일보 일면에 아까 얘기했던 전 김민석 원장님이 하시던 일을 현 양정철 원장이 야인 시절에 만났는데 4월 달에 만난 걸로 일면에 대서특필했는데 윤석열 총장 내정자가 4월은 아니고요. 그랬더니 뭐 똑바로 얘기하라니까 4월은 아니고 아마 1월, 2월 아니, 그 얘기하다가 기사가 2월 달 틀린 것 같습니다. 이랬죠. 오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네. 처음에 이제 한 방 맞은 거죠. 주광덕 의원이. 그 제보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양정철 원장님을 아니 무슨 그- 어느 반열에 올려놓는지도 그 모르겠고요. 뒤에 저 질문한 김진태 의원이 진짜 히트였어요. 지금 1월달에 만나고 그러면 지금 뭐 양정철 원장이 뭐 수사받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저 뭔 소린가 했어요. 그랬더니 저 자유한국당에서 자기들 자기들이 다 고발해놓고. 2월달에 그래서 그걸 갖고 수사받는 거 아세요? 그러지 어떻게 수사받는 사람하고 보니까 아니 저 몇 달 후에 자유한국당에서 고발할지 어떻게 알고 제가 만나고 안 만나? 그런데 진짜 코미디가 이런 그런데 코미디가. 또 이제 압권은 그거 아니었습니까? 주광덕 의원이 막 어떻게 양정철을 만나냐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기회가 돼서 검찰총장이 되면 여야 의원님 정치인들을 만나서 얘기도 듣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만나는 거죠, 못 만나는 거죠 이제. 야, 아니 그러니까 그 만나야 되거든요. 검찰총장이 사실은 검찰총장이 되면 당 대표도 찾아와서 인사를 합니다. 이제 그것부터 고민하실 것 같아요. 검찰총장이 그건 되시면. 소신 있게 하겠죠. 뭐 그런 고민하겠어요. 지금 저 자유한국당에서 그때- 얘기한 거 가지고 뭘. 그때 일정 잡히면 가가지고 박수 쳐야지. 근데 제 윤석열. 뭐 사실상 국민들 텔레비로 이제 윤석열 청문회 보는 거는 국회 방송을 보지 않는다면 사실상 없는 거네요. 야, 근데 신기하다. 이렇게 그 화제가 중심이 되면은 평상시 안 하던 것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연합뉴스 TV하고 ITN이 어떻게 하는지는 확인 좀 지금 해봐요. 현재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안 하고 있습니까? 어. 아까 원래 제일 안고가 초반에 결국 다 나오는 거잖아요. 다 나왔다고 봐야지. 아니 근데 아까. 골프장도 2010년 이후에는 안 갔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고 골프 그 돈은 누가 냈냐 사실은 제가 실명으로 골프를 그때 됐고요. 막 이러면서 답변도 제대로 안 들어요. 아유. 아니 몇 분 질문하는 걸 딱 들어보니까 대략 나올 얘기 다 나왔어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그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를 봐주려고 의원들이 오전에 90분 동안 자료 제출 재척 사유를 주제로 하고 오전은 그냥 넘기고 오후 2시부터니까 오후도 뭐 저 골프 쳤냐 안 쳤냐 시간 만났냐 안 끝나면 만냐 끝내겠죠. 이러다가 이제 검찰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나 아니면은 공수처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패싱하고 그냥 흠집 내고 이런 청문회로 가다가 이제 한두 시간 파행
뭐 자료 안 들어왔다 이제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자료가 자유한국당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50%가 들어왔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요청한 것에는 거의 80% 가까이 자료 제출이 다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0%밖에 안 들어왔다는 얘기는 정말 터무니없는 그렇죠, 자료 그렇죠. 제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보고 이제 한두 시간 또 자료 제출 왜 안 하냐 갖고 의사진행 발언 한참 하다가 또 중간에 한번 쉬고 그리고 이제 차수 변경은 못 하고 저게 그러면 사실 뭐 자유한국당 사실 할 수 있는 의원들- 시간이 몇 시간 안 되죠. 의원들도 정면 대결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속으로. 그래서요. 막 국민들이 볼 때 큰 소리 친 다음에 이제 눈 마주쳐야 되는 상황 되면 가급적 다정하게 웃다가 그냥 뭐 쫄아가지고 저 뭐 세게도 못 하고 끝내는 거 근데 아니에요? 제가 어제까지 예상한 게 하나 있거든요. 오후 4시까지 하다가 파행돼서 한번 쉬어야죠. 그러니까 한 번. 파행돼서 예. 그걸로 끝난다. 그리고 청문회 보고서 채택 안 해주고 뭐 이렇게 그냥 임명되겠다. 문제 있는 인물로 만들어 놓고. 그렇지 어차피 혜택 안 해줄 거니까 그냥 하고 말고 근데 거기에 굳이 본인들이 막 적극 개입하지는 말고 근데 신기한 게 황교안 씨가 안 끼는 데가 없대요. 윤석열이 가는 곳마다 황교안의 그림자가 아니, 계속. 그래서 지금 오늘 박지원 대표가 지난 그 국정원 직원 댓글 공작 그거 할 때 법사위 했던 장면을 그대로 틀었잖아요. 거기서 네. 황교안 장관이 그러면 중수부장 아니 중앙지검장인가요? 그 지시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지금 윤대진의 형 세무소장이요. 윤호진. 예, 그분의 영장을 기각시킬 때의 법무부 장관이 누구? 예. 누구냐고요. 그게 한교안이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건 한교안 다- 청문회잖아요. 그러니까 한교안 대표 이름이 가급적 안 나오게 하려면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씨름할 수밖에 없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근데 박지원 대표가 진짜 그런 편집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거 싹 이렇게 상기되게 그 화면 쫙 보여주고 본인 거를. 네. 편집 능력이 있어요. 야, 대단한 사람. 아니 그 저기 뭐야 그것도 아주 저는 그 대목을 조금 못 봤는데 그 장재현 의원이 앞에 얘기할 때는 뭐지 그 패스트트랙 할 때 폭력 그 상황일 때 자기가 나는 회의장 거기에 나오는 국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장 이런 데 있었던 거 아니고 정개특위 회의장 앞에 있었다고 얘기해가지고 옆에 있던 자유한국당 의원이 빵빵 터졌다며요. 아 진짜 자기들끼리 웃기나 봐. 아이고 참. 뭐 어차피 뭐 지나가고 어차피 임명될 뭐 후보자이긴 한데 이 느낌은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털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도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장제원이 화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다 수사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청문회 하는 게 말이 되냐. 민주당은 나가라고 하면 고발당한 사람들 다 나갈 생각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뭐 거기서 막 뭐라고 화를 내고 아이고. 검찰총장 청문회를 통해서 된 검찰총장이 국민적인 관심도나 아니면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김현 부총장님 같이 약간 팬심을 보이는 것을 포함해서 이런 정도의 어떤 잠재적 스타성을 보인 경우가 있었나요? 없었죠.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은 총장의 이 경우는 정도로 없었죠? 관심을 받은 분은 사실은 문무일 총장도 될 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결이 생각보다 다르죠. 결이 전혀 예, 다르죠. 생각보다 좀 훨씬 더 이게 끝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좀 야성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이거 들판에서 그렇죠. 겪어보고 그러면서 그게 단련돼 눈물 젖은 그럼요. 눈물 젖은 빵을 빵을 먹어봐서 먹어봤냐. 그런 건데 그런 야성이 느껴지는 그래서 정말 보면서 검찰이라는 것이 갖는 구조적인 어떤 또는 뭐 본래적인 한계도 있지만 그 검찰 틀 내에서 검찰총장이 참 멋진 얘기 하대요. 검찰총장이라는 제도를 내가 학습할 때 보니까 이게 여기저기서 외풍 오는 거 막아라라는 것 때문에 검찰총장이라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하여간 멋지게 한번 하는 총장이 나왔으면 네. 그렇게 남았으면 참 좋겠다. 승승장구 하시길 또 기원합니다. 저는 우리 김현 부총장님이 아까 뭐라고 표현을 다시 해보세요. 뭐 귀골이 장대하고 귀골이 장대하고 환한 그 팬심이라서 후광이 아니,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아우라 100개. 김 부총장님의 그 이상형 스타일 대체 우리가 파악했습니다. 생김새는 대략 산적이죠. 뭐 잘생겼다고 그러세요. 산적 왜 아니거든요. 이랬어요? 얼굴이 하얗고요. 귀공자 스타일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수염만 들고 도끼 하나 들면 산적이죠. 그렇지 않아요. 나가서 싸우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산적파와 귀공자파로 지금 아마 나뉘어서 아마 혼날 거예요. 지금 댓글 지금 이거 참.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보복 수사를 안 한다는 면에서 보복 당할 거예요. 지금 보복 당할 거예요. 산적이라고 하신 분들 기골이 장대한 장수를 두고 산적 같다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지금 막 섞게 됐습니다. 청문회 방송합니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디요? 일본 할 것 같아요. 연합뉴스하고 YTN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연합뉴스와 있어요. YTN은 네, 그럴 수도 하는 게 있어요. 맞아요. 하는 게 하면서 해설을 해주는 게 맞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김 부총장님 표현에 의한다면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따옴표했을 때 귀골이 장대하고 얼굴이 하얗고 귀공자이신. 야, 진짜 나 이런 표현은 최근에 이런 정도의 어천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너무 우리 근데 사실은 오늘도요. 조금만 덧붙이면 오늘도 왜 이제 이러지 마. 아침에 이제 저희가 당부집행회의 끝나고 최고위원회 9시 반 전에 비공식 최고위원회를 하는데 9시 한 10분경에 국회로 이렇게 들어오는 장면이 뉴스에 포착이 됐거든요. 그것도 그렇게 멋있던데요. 그거. 네. 신분증 맡기고 방문 방문증 달고. 그럼 또 트집 잡아야지. 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목소리가 별로야. 목소리가 조국 같지는 않아. 목소리가 체격에 비해서는 그렇지. 너무 가는 그게 목소리 목소리가 굉장히 고향이 그분이 아니, 서울 아닌가요? 저 한번 잠깐 계속 해보세요. 서울- 저 목소리를 어떻게 미화하나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수도권의 저기거든요. 그러니까 치우침이 없는 지역색이 없는 목소리예요. 아니 아까 그동안에는 폄하 발언이 문제였는데 지금은 서울 우대 발언이 지금 또 아니 지역색이 없는 발언이라고요. 그래서 됐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문제가 계속 되고 있죠. 아베가 일단 지금 사고를 계속 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그 사고를 받아가지고 국내에 또 친아베파들이 또 계속 말을 하고 있고 그런데요. 이 상황의 본질뿐만 아니라 계속 여러 가지 이제 일어나는 파생적인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를 짚겠습니다. 우선 일본이 그 경제 분야에서의 보복적 조치를 한 후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베 총리가 직접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징용 관련 약속을 안 지키는데 이게 한국이 대북 무역 관리 약속을 안 지키는 것으로 의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더 구체적으로는 안 했지만 애매모호한, 즉 쉽게 말해서 일본이 이번에 이런 조치를 한 배경은 한국 때문이다. 근데 한국 때문에 그냥 한국 때문인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과연 이 최근 이제 화이트 국가와 관련해서는 안보 체제에 위해적인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과도 연관되는 거겠지만 한국이 쉽게 말해서 대북 제재를 정확하게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에는 그런 배경이 있다라고는 안 했지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암시하는 이런 발언을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베 최측근이죠.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 이 사람은 한 발 더 나갔죠. 그런 걸 우리가 알게 됐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본에서 수입한 대한민국이 독가스 등과 관련한 그것을 지금 북한에 뭐 이렇게 전달했다 그럴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지금 한 발 더 나갔죠. 지금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발언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화학 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한 후에 군사 용도로의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앞에는 발생했다 상황이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는 흘러갈 우려가 있다. 사실은 이게 전형적으로 근거 없는 것을 마치 확정된 근거로 확정된 것처럼 하는 이 문장을 섞어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예, 아베 나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조선일보에서 사설을 쓰면 외신이 받아서 칼럼을 쓰고 그 칼럼의 내용을 받아서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폄훼하는 그런 걸로 동원을 시켰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얘기는 차마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이거를 하진 못하겠죠. 상상을 뛰어넘는 분들이니까 이것도 가능할까요? 이거 국정조사 하자 그러는 거 아닌가?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제 음. 완전히 선거가 막 닥치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유통 구조,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나베 정부에서 이제 일본에서 주장하면 뭐라고 하면 일본 언론에 쓰고 그 일본 언론에 쓴 걸 가지고 우리 그 국내 언론이 쓰고 국내 언론이 쓴 걸 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잖아요. 더 좁게 얘기하면 어. 언론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극우가 얘기한 걸 일본 극우 언론이 받고 한국의 극우 언론이 받아서 그걸 한국의 이 극우 정신 나간 집단이 얘기하는 그렇게 사각 네, 협조 사각탄대인데 체제가. 그러니까 이번에 이 주장은 설마 못하겠죠? 근데 근데 이미 하고 설마가 있는 거 아닌가요? 사람을 잡는다고. 이미 지금 하는 것을 보면 하고 있는 거죠. 한국 이미 그 밑자락을 어떻게 했냐면은 최근의 상황이 다 문재인 정부가 대일 정책을 잘못해서 이렇다라는 식으로 우선 막 깔잖아요. 네. 지금 김종민 의원의 모습을 보다가 제가 빵 터지셨구나. 아니 우리 김종민 의원하고 윤석열 총장 내정자하고 좀 비슷하게 닮았네요. 잠깐 화면 꺼주셔야 되겠어요. 우리 김현 부총장님이요 방송이 안 되네. 하다가 윤석열 총장 얼굴 나오면 와. 넋을 놔요. 사실 지금 언론에 다 의혹 제기된 것들이라서 다 이야기가 뻔해서요. 그냥 끌게요. 이거 방송이 안 되네. 잘생기셨네 근데 진짜 보니까. 맞죠? 인정. 잘생겼어. 자 계속 가시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근데 보시고 나서 왜 더듬으세요? 잘생긴 건 맞죠? 맞아요. 맞네. 훌륭해. 네. 어쨌든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일단 저는 이제 사실은 경제보복이라는 용어를 저는 별로 달갑게 네, 보복이란 탐탁하게 표현은 하지 안 않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리고 저는 엄밀한 경제보복도 의미로. 아니라고 봐요. 네. 우리 따지면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폭거죠, 그저 정치적 원인이 있는 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지금 대응하는 것인데 어쨌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상 그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에 대한 판결을 갖고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처럼 했다가 또 그건 아니다라고 하고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쪽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세우는 것을 이것저것 하다가 이게 이제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대북 태세에 허점이 있어서 우리가 시비를 거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했거든요. 그리고 딱 뭐 디테일을 갖고 얘기하지는 않겠다라고 했지만 그런 걸 암시함으로써 두 가지를 제기하는 것 같아요. 효과를. 아베 총리 집단은 한편으로는 이번 조치들을 통해서 한국이 그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그런 이른바 약속과 이런 거죠. 그것에 근거해서 약속을 안 지킨다. 정부 간의 약속을 안 지키는 국제적 약속을 안 지키는 신뢰할 수 없는 나라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간 사실 위안부 문제나 정신대 문제 이런 것이 있었을 때는 할 말이 없잖아요. 일본이 대외적으로도. 근데 이번 이제 지용 판결이라든가 등등을 놓고 계속해서 그런 어떤 본질적인 문제는 배제하고 절차만의 논점으로 야 왜 어쨌거나 너네가 덤다고 해놓고 자꾸 시비를 걸어. 그리고 보래요. 뭐 미국 보세요. 뭐 딴 나라들 보세요. 한국이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예요. 요 얘기 하나를 하고 두 번째로는 그것만 갖고는 조금 약하기 때문에 역시 거기서의 본질적인 문제가 되는 강제징용 판결 같은 거. 사실은 강제징용 판결 같은 경우는요. 독일 같은 데서도 독일 정부가 동일한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국가적으로 할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멘스나 벤츠나 이런 기업들이 개인 배상을 자발적으로 해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본이 계속 얘기하면 자기들이 또 조금 꿀리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꺼낸 카드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이러는 게 사실은 대북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뭔가 이상한 물질을 막 이렇게 막 흘러가는 것 같은 우리가 시비를 거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나름 준비된 논리를 이제 전파하는 거라고 보는데 이것의 진정한 청중은 어디를 겨냥하는 것이냐. 저는 미국을 겨냥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불만.
결국은 세게 결국은 이제 골프 여러 가지 불만이 있죠. 그러니까 세게 시비를 걸면 결국은 미국이 야 한국하고 일본하고 너무 그러지 마라. 우리가 중국을 맞서기 위해서 한미일 전선을 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바마 때도 정리를 한번 시키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어왔던 미국이 G20 한 이후에 판문점에 가서 자기한테 쏙 빼놓고 하니까 그 불만이 극에 달하면서 저는 한편 시비를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싶고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을 하던데요. 아베가 진짜 속마음으로는 트럼프가 정말 자기한테 잘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결정적일 때 경제적인 사안에 관련돼서나 안보적인 사안에 관련돼서도 싹싹 그냥 자기를 무시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트럼프 재선을 안 되는 쪽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사람까지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저는 그렇게 일본이 그렇게 간이 큰 나라인가요? 제가 볼 땐 미국한테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자주적이지 그거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시비를 직접 못 거는 거잖아요. 결국은 쓰리 쿠션을 하는 건데 음. 이 문제를 결국 풀어줄 것은 미국이라고 보고 세게 지금 저 불만 표시를 나 이렇게 하는 거죠. 하니까 빨리 좀 말려줘. 세게 불만 표시를 하는 거죠. 왜냐면 저쪽도 한계가 있잖아요. 일본 언론 내에서도 비판이 있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2% 사실은 뭐 꼭 떨어졌다고 회피한 하고요. 상황 아니거든요. 하여간 그런 등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웃을 잘 만나야 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이 요즘은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고 어쨌든 일본이 지금처럼 저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후진 국가다. 뭐 그렇죠. 이렇게 국력이야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선진국일 수는 있지만 사상과 이 정서와 다른 민족을 대하는 태도는 1910년 9년 우리 저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식민지 침탈을 통해서 동아시아에 있는 많은 국가들을 괴롭혔던 거에 한치도 벗어남이 없다 이렇게 예, 보는 거고요. 이 와중에도 국민들은 물론 이제 뭐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외교적으로 또는 일본을 좀 대화로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여론도 물론 높게 나오지만 이번 계기에 일본 경제가 얼마나 많이 골목 상권을 침탈하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계기 또한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뭐 일본 여행 안 가고 일본 제품 안 쓰고 이런 활동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국민들 마음속에 이 일본하고의 관계는 정말 불가금 불가원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계기 또한 삼게 됐다는 점입니다. 네, 그 몇 가지를 저희가 조금은 작은 주제들이지만은 좀 그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한일 관계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것이 바람직하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건 한일 간에 어떤 정치 사회 문화적 갈등이 있으면 이겨라 하는 쪽으로 사실은 이 양쪽 국민 감정이 갈라지는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냥 합리적인 어떤 토론 이런 걸 떠나서 근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워낙 일본이 잘못한 것이어서 당연히 그런 것인데 지금 이와 직결된 건 아니지만 마침 연관돼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0%를 넘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차이가 벌어지는 데 비해서 아베는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이렇게 나름 경제보복 정치보복을 했는데 국내 지지율이 2%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상적인 한일 관계가 이렇게 긴장 국면으로 들어갔을 때의 국내 지지도 추세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워낙 객관적으로 보아도 상당히 한계가 있고 하자가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상황에서 이른바 우리 이인영 원내대표의 표현에 의하면 백태클 이라는 현상 이거는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한국당이 이 상황에서 온 국민의 정서 그다음에 객관적인 어떤 상황 어떤 원인 인과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진단 이런 거 전혀 무관하게 백테크를 하고 있어서 이 백테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조금 그러니까 기업을 조목조목 친기업 뭐 친재벌이 그 원내 자유한국당이 경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통상 마찰이 아니라 통상 제재 이것에 대해서 그냥 멈춰라는
말 지난번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한 거 딱 한 줄이고 그다음부터는 다 모든 것이 기승전 문재인 정부의 외교의 무능으로 이렇게 귀결이 됐죠.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한 사람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는 손톱만큼 하고 그다음에 그 정부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이렇게 높이니까 왜 이렇게 일본을 자유한국당의- 불쾌하게 했니? 이런 식이잖아요. 자유한국당의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불쾌 정도가 아니라 왜 식민지 본국에 대들어 이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공감대 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아까 우리 김현 부총장이 한일 관계가 있을 때 이게 일본 극우 언론, 한국의 우익, 그다음에 한국의 어떤 지금 자유한국당 요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막 이슈를 만들고 기사를 마치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낸 이런 거 구체적인 그동안의 과정을 이야기했지만 정서적 공감대로 놓고 본다면은 거의 뭐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공감 수준보다도 이 지금 이 아베와 이 자유한국당 또는 극우 언론, 한국의 보수 언론의 공감대가 뭐 거의 그에 못지않게 거의 동일한 정서적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예. 논리적으로 보면 야 왜 이렇게 일본을 기분 나쁘게 했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평상시 때도 일본을 편을 드는 친일파 정치 세력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이 하니까 더 문제가 되는데요. 근데 차마 어. 저 일상적인 시기에 편을 들긴 뭐하니까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경제를 아끼는 척하면서 왜 이렇게 그러니까요. 어렵게 만들었니? 좀 외교를 못해서 이런 그 거잖아요. 장면 하나 있잖아요. 지난번에 국회에서 농성할 때 선진화법 국회 난장판 만들었을 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유니클로 특정 상품 저는 그런 게 있는지 처음 봤어요. 그 유니클로가 오른쪽인가 그 상표가 딱 붙어 있는 뭐죠? 유니클로 홍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일요일 날 자유한국당이 무슨 대책회의 비슷한 걸 했어요. 우리도 이제 뭐 한일 무역에 관련해서 책임 있는 정당이다 이런 인식을 주고 싶었던 모양이죠. 근데 국회의원들이 아까 이런 식이에요. 전체 발언이 다 100이라고 하면 앞에 한 3 정도만 일본이 잘못했네 하고 뒤에는 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건데 사실 이거 지금 아베 이야기대로라면 가장 큰 문제가 일단 65년의 한일협정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위안부 합의일 것 같은데 둘 다 사실 박정희하고 박근혜랑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한일협정에는 지금 강제징용 등의 어떤 개인 청구권은 지금 살아 있는 걸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걸 새삼스럽게 이걸 걸었고 그러면은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면은 그럼 일본은 어떻게 일본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전 똑같은 문제라고 봐요. 그럼요. 사법부 상권 영역이니까. 관련이 돼 아니 일본은 저렇게 하나 보죠. 어. 박근혜 정부처럼 어. 사법부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상고법원하고 딜하면서 재판 결과를 1심에서는 영향을 미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더구나 이거 대법원 판결까지 다 끝난 걸 가지고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라는 걸로 갖고 지금 시비를 거는 건데 이 경제 침탈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불매운동이 중요한 부분이 돼야 되는 게 이게 지금 21일 날 있는 참여연 선거에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본의 언론들이 아베를 상당히 많이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나 헛발질하고 있다. 실제로 그런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같은 게 나오면은 그거 행정부 아베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서로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 해결책을 제시를 했고요. 근데 그 핑계를 잡아가지고 세계 어떤 시민들이 이걸 상식적이라고 납득을 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책임이 있다고 이걸 또 대처를 빨리 안 했다고 또 백태클 거는 우리 자유한국당 나 답답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죠. 스스로 괴멸되기를 자초하고 있다. 그래서 백태클 때문에 국회에서 비교적 축구를 잘하는 것으로 알려진 최재성 의원을 지금 경제보복대책특위위원장으로 했나요? 그 당에서 경제보복대책특위를 설치하고 위원장에는 최재성 의원을 의원으로 하여금 맡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된 것 아침에 같아요. 최종 의결을 통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아직 의원 구성까지는 안 했고 위원장만 네, 구성한 것이죠. 최고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근데 참 이거는 뼈 아픈 거긴 하대요. 이게 우리가 한미, 한중, 뭐 한러, 한일 이렇게 딱 볼 때
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거의 지금 몇 년인가요? 벌써 한 50년이 넘는 동안에 우리가 한 번도 적자가 나지 않고 이게 구조적인 적자가 이게 딱 있고 그것은 핵심 부품들을 의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정말 이런 상황을 국산화해야죠. 떠나서 네. 깊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옛날에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말이에요. 그 일본이라 그러면은 일본 제품을 쓰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갖고 있었잖아요. 저희가 클 때만 하더라도요. 근데 일제에 대한 게 굉장히 좀 뭐랄까 풀어졌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일본 것을 수입해 들어와서 맞습니다. 제품을 수출하고 그러니까 가격 경쟁에서 그닥 썩 긍정적이지 않았던 건데 이번 기회에 어쨌든 국내 상품 제품을 개발하고 활용도를 높이고 특히 이제 경기도에서 지금 이런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도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지금 도지사가 입장도 내고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다른 지역 경남도 그렇고요. 그래서 좀 이 부품 공장이 많은 소지를 많이 두고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이 좀 발벗고 나서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함께 좀 이렇게 그 노력한 방안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봅니다. 이게 사실 뭐 역대 정부에서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또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과 기업들이 언제나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하여간 이건 심각한 문제고 정말 좀 단련을 해야 될 국면이 온 거 아닌가. 시간이 걸리고 어렵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 부품 수입선 이런 걸 뭐 다변화하고 수입선을 바꿔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수입선이라는 말이 일제식 용어입니다. 수입처 뭐 이렇게 하는 걸로 바꿔야맞지. 이게 무슨 선 이런 얘기 잘 한국적 또는 일반적 한자 용어는 아니죠. 부라님 요거 마무리 말씀 좀 요 일본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한 차례도 65년 한일협정 이후에 외교가 다시 재개된 이후에 한 차례도 흑자를 낸 적이 없다. 요건 굉장히 문제가 있네요. 이 전화위복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전화위복을 시켜야만 일본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어깃장을 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이 최근에 만들어낸 조어잖아요. 가지를 심어도 수박이 되는 문재인 정부. 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이런 악랄한 제재가 대한민국의 그 국산화와 또 다른 경제 도약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예.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국내 정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이제 청문회 얘기도 했고 일본 얘기도 했지만 이제 어렵사리 열린 국회에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게 여전히 결국 국회를 가장 화급한 이유였던 추경은 진도가 안 나가고 있고요. 또 그 배경에 또 자유한국당 자체의 내부 상황도 작동을 하는 것 같아서요. 우선 추경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되나요? 지금 어쨌건 지금 이번에 윤석열 청문회가 지금 주 초에 있고요. 또 주중하고 주말 거치면서 그 본회의 있죠. 그 실제로 다음 주 정도가 추경 심사할 수 있는 거의 남은 거의 유일한 기간이에요. 그리고 그다음 주 초에 임시국회가 끝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아직 추경을 심사한다는 얘기는 없고 지금 김재원 자유한국당의 예결위원장이 선출된 것까지가 현재 상태인 것 같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선심성 예산은 대폭 삭감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원안대로 통과시키길 바라고 있다 이런 정도예요. 어쨌든 오랜만에 국회가 열려서 일이 좀 속도 있게 진행되면 좋은데 그러니까 기승전 문재인 정부 흔들기의 하나의 그거로 이슈로 지금 이제 삼는 게 추경안이고 그것이 총선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 그 슬라이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7월 중도 안 되고 이제 말까지 넘어가면 사실은 진짜 이 시기를 놓치는 거고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약간 분노 지수만 높게 하는 게 이제 정치권이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결국은 자유한국당의 총선 전략이겠죠. 그러니까
집권 여당을 발목을 잡아서 흔들어서 자기 지지층은 결집시키고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분들이 지쳐서 이렇게 정치권을 외면하기를 바라는 것의 일환인데 근데 웃기는 것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의 셈법으로 보면은 추경안이 제때 처리가 안 되면은 집권 여당이 좀 뭔가 문제가 있거나 무능하거나 타협을 야당과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다라고 해서 여당 탓을 하는데 지금 야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좋은 언론 내지는 뭐 사실대로 보도되는 것과 가짜 뉴스를 좀 변별해 내면서 자유한국당이 이런 정말 지저분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내년 총선에서 좀 벼르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과 그다음에 그 중도층이 이제 좀 보다 더 강고해지는 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평화가 경제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인식이 높게 되어 있는 거고 자유한국당 이런 발목 잡기는 좀 지겹다라는 걸로 이렇게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에 이제 이명박근혜 시기에요. SNS 뭐 일종의 이제 팟캐스트 포함해가지고 우리들이 투쟁할 때 어떤 괴리감이 항상 있었냐면 요즘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민주당 등이 하는 게 다 맞는 말 같고 그렇게 해서 근데 왜 저 여론조사는 저렇게 나오지 뭐 선거 결과는 왜 저렇게 나오지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고 분석해보면 정치 행위의 모든 것은요 중도층을 납득시키지 못하면 그게 결국은 정권을 가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뭐 30%에서 오늘 이번 주에 한 3% 가량 떨어진 거잖아요. 계속 하락세로 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일본이라든지 뭐 추경도 마찬가지고 상식선에서 뭔가 해주지 않으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점점점 고립되는 그런 형태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갤럽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며칠 전에 나왔던 게 20%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리얼미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금 27% 정도 나오는 거니까 그 사이에서 진짜 완벽하게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10%대로 떨어져야죠 원래대로 지금. 우리 예상도 다음 주에는 아마 18%. 갤럽이 한 18 정도 나오지 않을까. 18로 나와야죠. 이거 지금 중도층들 아까 말씀드린 그 입장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이 너무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 이제 양쪽 지지하는 쪽들은 빼고 중도가 봤을 때도 너무하다고 생각되면 이건 여론에 밀려서 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닥쳐서 하지 않을까요? 뭐 선거 심사 뭐 슬라이스 하겠다고 그러는데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닥쳐가지고 하면 그게 제대로 심사가 되겠습니까? 그 추경을 놓고 자유한국당이 나름대로는 여당의 발목을 잡아서 지지율을 떨어뜨리자라는 빤히 보이는 의도를 갖고 저렇게 이렇게 뭐 채도 치고 그다음에 시간도 끌고 하는데 실제로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을 쭉 하셨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 좀 이제 두 분 말씀드리면서 이런 표현이 생각이 났어요. 양비론의 무력화. 이 일종의 이게 보통 양비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라는 게 보수 진보 양날개가 있고 여야가 있는 거고 그러면 항상 양쪽이 다 할 때 양비론이라는 것이 버틸 공간이 좀 존재하거든요. 근데 양비론 자체를 자유한국당이 무력화시키는 수준까지 지금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양비론을 해주기조차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조차도 왜 그렇게 되냐면 추경이 잘못되거나 또는 국회가 파행이 되거나 진도가 안 나가는 것이 압도적으로 자유한국당 책임이라는 것이 너무 선명하게 명료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존재하는 애매모호한 양비론조차도 작동할 공간이 없게 만들어버렸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적당한 이렇게 중도를 홀릴 수 있는 망토를 다 벗어버린 완전 홀랑 벗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저긴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고 지지율이 이제 뚝뚝 떨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근본적으로 보면 야 이게 탄핵에 저기까지 찬성할 수 있냐? 라고 했는데 탄핵이 압도적으로 됐던 탄핵 이후의 국면에서의 본질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너무 흥미로운 그 글을 어젠가 그제 어느 책을 보다가 하나 봤는데 옛날에 그저 경제부총리였던 이현재 씨 기억나시죠?
그분이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선택을 했냐 이걸 떠나서 어떤 언론사의 대표가 쓴 수필을 제가 우연히 읽다가 이현재 전 부총리를 만나서 야, 이 양반이 진보 보수를 떠나서 흐름을 읽는 데 있어서 한편 탁월한 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현재 장관이 했던 인터뷰를 소개를 했는데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현재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한 몇 년 전에 이랬더라고요. 이번 총선 말고 지난 총선 하기 전이에요. 그때 친박 공천 이런 거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민주주의가 정상이 있는 건데 정상을 완전히 깨버린다. 그래서 저게 친박이 저렇게 할 건데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저 당은 저걸로 보수 정당이 이제 끝났다. 그렇게 하면서 다음 총선에서는 아마 저 세력이 완전히 괴멸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야, 이거 참 이 양반 재밌는 분이네. 이렇게 그 글을 보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누가 얘기했냐를 떠나서 지금은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해찬 대표가 얘기하셨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큰 세상에 조금 큰 흐름을 읽는 분들이 볼 때는 이게 완전히 극우가 괴멸하는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중도가 설 자리가 없고 양비론이 설 자리가 없고 저쪽에서 별짓을 다 하는데 지지율은 저쪽만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하는 그런 거고요. 한 가지만 제가 더 보태고 싶은 건 좀 전에 평화가 경제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하나 보태고 싶은 의견이 있어요. 일각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진영은 평화가 경제다라고 하고 야당에서는 경제가 평화다 이렇게 대응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편 일부 맞는 것 같지만 그것도 꼭 맞는 프레임은 아니다. 우리는 평화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그 평화가 경제다는 것이 맞는데 야, 너네 평화만 계속 얘기해서 실제로는 어려운 사람들 없잖아, 힘들잖아 라고 하면서 자꾸 우선 경제부터 살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경제다 프레임과 경제가 평화다 프레임이 마치 맞서는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잘못하면 저는 그거에 굳이 이렇게 말려 들어갈 필요가 없는 프레임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평화와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그렇게 가고 있고 그에 대해서 쓸데없는 시비를 걸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이제 남은 시간 저거를 좀 한번 짚어봐 주시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어느 단계 지나면서부터 지금 자유한국당이 길거리에 나가서 재미 보는 국면이 어느새 끝나버렸잖아요. 그렇죠. 지지율로 지금 결집돼서 야 이거 이러다가 진짜 저게 지지율이 뭐 20% 30% 넘어가는 거 아니야 하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던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미 황교안 대표가 개인적으로는 나경원 원내대표처럼 계속 말에 똥볼을 차고 내공이 없는 걸 보이고 하는 것 몇 개 쌓이더니 이게 그냥 축축축축 빠져서 이미 지지율의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오늘 윤석열 청문회가 사실상 황교안 청문회가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게 대선 주자로서도 저게 아니구나 하는 이런 과정이 다 모여서 어렵게 되니까 자유한국당 자체가 지금 흔들리는 국면으로 간다는 분석들이 나와요. 제가 지금 이제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관심 중에 하나 아닙니까? 본인은 2년 임기다라고 얘기하고 또 이제 그 맞서는 1년으로 이미 맡기로 했다. 그래서 국회 그 의원총회 속기록까지 공개하고 막 이렇게 법정 사나운 모습을 보이는데 박순자 의원이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이에요. 제가 준비하고 있는 옆 동네인데 이분이 이제 사석에서 이제 공식적인 행사를 같이 이제 만나면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얘기는 안 했어요. 국토교통위원회 얘기는 안 했는데 이제 편도선이 부어서 병원 다닌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편도선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나와서 오늘 이제 못 내놓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돼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뭐 결국 내놓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그게 뭐 지금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9개월 남았는데 안 중에 지금 4.5개월씩 나눠서 하자 이런 것들이 가장 노른자의 상임이잖아요. 아니 근데 특히 노른자의 총선 상임인데 때는. 배짱이 있는 거죠. 사실은 지도부의 뜻에 반해서 지금 본인이 계속 직을 가져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국토교통위원회가 근데 중요하기 근데 때문에. 홍문표 씨가 홍준표 계열이잖아요. 그때 사무총장 했잖아요. 그러니까 홍문표 의원 입장에서는 더 강력하게 푸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개파라 계보가 굉장히 협소한 거죠. 좀 딸리는 거예요. 그렇죠. 힘이. 흐름이. 지금 뭐 그럼 지도부 뜻이에요? 국토교통위원장을 그대로 계속 가져가는 게? 글쎄요,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지들끼리 싸우라 그러고 지금 그다음에 이제 예. 박맹우 사무총장, 이현승 대표비서실장, 추경호 전략기획부총장, 그다음에 민경욱 대변인 이래가지고 친박계가 한교안 대표를 에워싸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의 주소죠. 지금 그 최근에 우리공화당의 지지율이 1%를 넘어갔거든요. 리얼미터로는. 그러니까 우리공화당에 그만큼 자리를 포지셔닝하고 있으니까 황교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유영하 변호사가 굉장히 중요한 키 같아요. 그 사람이 한 말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의식할 수밖에 없는. 또 우리 공화당 뭐 이름 당명도 그렇고 또 영입 인사 리스트가 한 50명 있다 그러고. 저 당명 진짜 참 깝깝해요. 우리가 얘기하면서 우리 공화당이 참. 그 공화당 그럼 미국 공화당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건 그런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황교안은 친박에 신경이 쓰이고 그러니까 지금 친박 우대 정책 뭐 비슷한 느낌이 좀 나고. 우리도 그럼 우리 공화당을 좀 좋게 얘기해 줘야 되나? 우공당이에요, 우공당. 아니 우리는 지금 우리 공화당을 열심히 띄우고 있어요. 우공당. 이재희 어떤 전략으로. 그래서 지금 그게 엄청 신경이 쓰인다는 보도가 우리들 방송에서만 나간 게 아니라 다른 방송, 그러니까 제도권 방송들에도 그런 분석이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참 이제 깝깝하네요. 친박 색채를 벗어야 놔야 되는데 저 우공당 때문에 또 불안하니까 또 친박 색채를 강화하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한쪽 결로 가야 돼요. 아까 말한 그 중도 있잖아요. 그 중도를 잡기 위한 그 영토 확장 정책을 가져가야 되는데 자꾸 1%밖에 안 되는 우리 공화당 쪽을 의식하는 그 모양새가 너무 웃긴 거죠. 약간 코미디 같은 이야기죠. 근데 저 우공당이 열심히 뛰면은 다 후보 내고 비례대표도 많이 내고 지역구에도 많이 내고 하면은 깝깝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저 수도권 특히나도 그렇고 다 지역에서 자유한국당이 될 데가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른미래당까지 있어서 이건 그러네, 삼중고죠, 삼중고. 네. 우리가 굳이 뭐 걱정해줄 필요는 꼭 없어요. 그래도 그들이 이제 소멸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역사에 이렇게 디지털로 남겨야 됩니다. 근데 그래도 그중 좀 괜찮은 사람들 보수나 보수적 중도에서 좀 괜찮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거면은 자유한국당이 되는 것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 돼야 되는데 그렇게는 또 너무 미약하고 참 제가 뭐 굳이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좀 걱정입니다. 즐기면 되죠 뭐. 근데 진짜 지금 심각하대요. 그러니까 당이 망해간다는 게 예를 들어서 이해찬 대표가요 잘못된 보도를 가지고 뭐 해외 이민을 가고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 대국민 사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은 없죠. 그리고 사실은 조선일보를 인용해가지고 무슨 그러니까 이민자가 늦는다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어저께 그 황교안의 그 헛발질 또 민경욱의 헛발질 요것들을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 정말 정치하기 포기했나 이런 국민이 한국을 벗어나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네. 한국을 벗어나는 건 저 일단 틀린 얘기지만 한국당을 벗어나고 싶은 건 분명한 거. 한국당. 그러니까 한국당을 벗어나고 싶은 건 분명한 그건가? 그래. 그리고 자민당으로 가? 자한당에서 벗어나서 자민당으로? 그러니까 네, 나 참. 그래요.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 아유 참, 좀 이렇게 요새는 자유한국당 얘기하다 보면 좀 허탈해져가지고 말이죠. 그 남은 시간 우리 푸라님 뭐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뭐 준비를 엄청 많이 해도 어떤 경우에는 뭐 말할 게 별로 없는 게 지금 청문회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청문회에 신경이 쓰이는 건데 사실 지금 저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아니 게다가 아까처럼 사실은, 그걸 보다가 뭐 우리 저 김현 부처장 막 넋놓고 이러고 있으면 우리도 보게 되고. 봐야죠. 근데 지금 방송 때문에 못 본 건데 오늘 정리하면서 하나만 그 공유를 하고 싶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 전직 기자가 그 양심 고백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노건호 씨와 용산 참사를 취재하면서 허위 보도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사를 썼다. 당시에 노건호 씨가 미국 유학 중에 월세 $3,600의 고급 주택에서 거주했다고 보도하면서
그 차량도 뭐 폭스바겐 투아렉을 포함한 2대의 차량을 몰고 뭐 골프도 치고 다녔다라는 식으로 해서 호화 유학 생활을 한 것이냐 보도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2층 집을 이렇게 있는데 뭐 방 3개다라고 자세하게 보도가 알고는 있었답니다. 네. 그런데 보도는 그 엉터리로 했는데 속죄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그 죄를 부인할 마음이 없다. 나는 역사의 죄인이며 평생 속죄하며 살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에휴. 이렇게 뒤늦게라도 뭐 이렇게 그렇죠. 자기 고백을 통해서 사실을 바로 잡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어쨌든 뭐 그게 다 어찌 다 그게 상처가 치유가 되겠습니까만은 이런 거 하나라도 나와줬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언론이라는 미명의 이 뭐 조중동이라고 우리가 마녀사냥 흔히 이야기하는 이 정말 범죄적이에요, 진짜. 뭐 언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오늘 그 SBS 김성준 앵커의 또 그 보도는 인가 좀 부끄럽더라. 네. 모르십니까? 뭐였어요? 모르겠어요. 뭐 뭐였어요? 지하철에서 뭐 몰카 찍다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이 지금 8일이죠. 네. 3일 날 지하철에서 몰카 찍다가 걸려서 오늘 사직했습니다. 그게 이제 드러난 바람에. 근데 그분 참. 이미지는 단정한 이미지인데 참 왜들 그 취향이 그쪽인가? 참. 언론인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언론인들은 정치인도 그렇지만요. 언론인들은 고도의 그 도덕성이 좀 있어야만 이 언론인으로서 가치가 있는 건데. 우리 푸나님처럼. 그럼요. 자기 이름을 걸고 그러니까요. 이제 사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숙명과 같은 그런 건데 네. 그건 특히 뭐 언론인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공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덕목이다라고 봐야죠. 하여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네요. 제가 지난 주말에 그 민주연구원에 있을 때 진행하던 민주시민학교 시즌 1을 마무리하고 시즌 2를 포용국가위원회에서 하면서 민주연구원 후원으로 해서 다시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워낙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해서 첫 번 프로그램을 누가 했냐면 수축사회라는 책의 저자인 홍성국 대표가 했어요. 요새 베스트셀러죠. 근데 쭉 얘기를 하면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틀로 가고 있다.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에 또 공급 과잉 때문에.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소득주도 성장 또는 포용 성장 이것은 피해갈 수가 없는 흐름이다. 그분이 평사원으로 시작해서 대우증권, 미래에셋 대우증권 이제 사장까지 거친 분이거든요. 근데 쭉 그런 이야기를 등등을 또 굉장히 흥미로운 결론이었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 사회, 우리 경제, 우리 자본주의가 굉장히 전체가 이상적으로 들릴지 몰라요. 현실 경제를 한 분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이타적인 방식으로 재조직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데 사회적 자본을 이제는 강화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오늘 청문회를 검찰총장 청문회를 보고 있지만은 검찰총장 청문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주권님 푸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자기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투명하고 발전된 사회로 가려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적폐청산이죠. 정치적 부분만 아니라 역사, 사회, 경제, 언론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낡은 것들을 털어야 우리가 대한민국 100년을 넘어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맞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적 몇이에요? 공적. 조선부터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 햇살머님 전두환과 득돌만이들 5060의 국위영화 대물림할 때 잡혀가고 죽어가고 고문당하며
모든 매국노들 여의도에 또아리 들고 갈수록 적반하장 후원 무치 지랄내며 국민들 피눈물을 짜는구나. 더 이상 못 참아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